예,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을의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제 소개도 다시 한번 해야겠죠. 저는 은평을 잘 기억은 안 나시죠? 선거 때 저는 새누리당 출신인 오선의 이재우 의원과 본선을 치렀습니다. 아마 제가 이재우 의원을 이기지 못했다면 12월 9일 탄핵 가결하는데 우리에게 혹시 한 표가 모자랐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 임했었는데요. 제가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선거에 임한 이유는 은평을이 제가 그곳에서 초, 중, 고를 다 나온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4살 되던 해 홀로 되셨는데 그곳 은평에서 행운식당을 여시면서 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비록 어머니께서는 제가 대학에 다니던 94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저는 그때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운식당에서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선거 슬로건을 가지고서 선거에 임했고요. 새누리당의 오선 출신인 이재우 의원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12월 3일 우리 전국에 232만 명의 우리 촛불을 든 분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저도 그날은 제 딸과 초등학교 다니는 제 딸 손을 잡고 촛불 광장에 갔습니다. 촛불 집회가 끝나고 나서 딸이 계속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흥얼거리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못 부르지만 제가 잠깐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죄송해요. 노래를 잘 못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노래를 같이 부를까 아니면은 가사만 읽을까 고민했습니다만 못 부른 노래지만 같이 불러봤습니다. 맞습니다. 가사처럼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한치의 물러섬 없이 나설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촛불의 의미와 우리들의 의지를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간직한 채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들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더 눈물이 날 것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단감 농사를 짓는 가족은 역사의 한 현장에 있고 싶다며 새벽녘에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경북 문경의 고등학교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정의는 글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며 광장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광장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추위에도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있을 국민들을 생각하며 저의 탄핵 버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양치기 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치기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원칙과 소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로 각인된 정치인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알고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배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선장으로서의 지휘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때 만들어진 신뢰 이미지가 완전히 벗겨진 박근혜 대통령의 추악한 민낯을 우리 국민 모두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말도 믿지도 않을 것이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4%의 지지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정권 초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공약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경제 민주화는커녕 경제적 불평등만 더 키워냈습니다. 복지를 위한 증세는 거부되고 복지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정기적 확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정부에 떠넘겼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20만 원은 지급 대상도 축소했고 지급 금액도 축소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죠.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본인이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하나 부정하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해왔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4년이었습니다. 이뿐입니까? 국민 통합의 길 대신 정부의 의견과 달리하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 국민 분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도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국민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수석들과도 그리고 국무회의를 같이 하는 장관들과도 한 번도 대면 보고하지 않는 그런 불통의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거짓말의 끝판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사과 담화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어려웠을 때 본인을 도와준 사람이다. 그래서 연설문과 홍보에서 잠깐 도와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수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농단했던 것입니다. 최순실과 차은택이 만들었던 광고회사 이름이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놀이터죠. 이 회사의 이름처럼 대한민국을 놀이터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놀이터로 만들었고 우리 국민을 바보 취급했던 것입니다. 개, 돼지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연이은 대면 조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상상과 추측으로 지은 사상 누각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대통령만은 우리 법 앞에 예외였습니다. 권력이 있었던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응하지도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비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법 앞에 대통령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3차 담화에서는 사익 추구는 없었으며 단지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주변 관리를 잘못밖에 없다고 무게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주말마다 100만 명, 200만 명의 국민들의 외침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귀를 닫고 이런 식으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로 일관한 대통령의 말을 더 이상 국민들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봤자 거짓말입니다. 말 바꾸기입니다. 유체이탈 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책임만 회피할 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즉각 퇴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을 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옆에 권력을 나눠 먹으며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간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를 이어 눈과 귀를 멀게 한 세기의 간신이 있었습니다. 그 간신이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신헌법의 총설계자였습니다. 그런 김기춘은 보수 정권을 옮겨다니며 화려한 변신을 거듭했습니다. 김기춘은 유신헌법이야말로 한국적 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 떠들었습니다. 또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우리가 남이가 라며 지역 감정을 조작하고 선동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한 번 보수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것이죠. 김기춘 실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왕 실장으로 군림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실제로 김기춘 실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방록을 보면 헌법재판소에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정교조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으며 시민단체 등의 바른 소리를 반대 세력으로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했던 그가 최순실을 알지도 못하고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구 기득권 세력과 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 빌붙었던 그런 세력들만이 있는 것입니다. 최태민, 최순실, 그리고 김기춘,
70년대에 일어날 것 같은 지금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기득권 체제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국민은 과연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2년 전 세월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와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절규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내가 7시간 동안 이렇게 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온갖 정황에 대해서 부인만 할지 하고 있을 뿐 당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그 7시간을 명쾌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7시간 동안에 우리의 어린 생명들은 다 꽃다운 청춘을 펴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으로 삭발로 진상규명의 절박함을 호소했지만 보수단체들은 종북 세력, 세월호 점령군 등의 비아냥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지만 그곳에도 역시 국가는 없었습니다. 2년을 훨씬 넘긴 지금도 여전히 세월호는 선체 인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런 서민들의 어려운 삶이 다시 촛불로 거리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었습니다. 우리 모든 가게들이 빚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600조가 넘습니다. 재벌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경제 기득권 세력들은 그 어떤 양보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로지 대기업의 이익 추구에만 손을 들어줘 서민들에게 열심히 일해도 잘 살 수 없다는 절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팍팍한 노동자의 삶도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시운해고, 성과연봉제, 불법 파견을 묵인하고 노동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려는 정부의 모습은 없습니다. 더 아픈 현실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력에 사측은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의 가압류로 이 노동자의 투쟁을 막고 있습니다. 청춘들의 어려운 삶도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 대열에 있습니다. 설사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그 부역자들은 청년 실업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어떤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10만 명을 해외 오지로 보내자, 이런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경제민주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민주화는커녕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를 촛불을 들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에 잘못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들을 못된 부분만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을 위해 이재용, 최태원, 정몽구, 구본무, 신동빈, 김승현, 조양호, 송경식 회장 등 재벌 기업들과 1:1 면담을 해서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뜯어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습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경유착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무조사 무마를 얘기했고 본인 총수들의 사면을 요구했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욕심이 예전보다 더했으면 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정경유착을 통해 경제력은 더욱 재벌 기업에 집중돼 경제적 격차는 커지고 1900만 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1900만이 넘는 임금 노동자 중에 절반이 월급이 200만 원 이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모두를 광장에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우리를 광장으로 촛불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민들의 역사관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에 분노한 고교생들까지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촛불 집회장에서 가냘픈 목소리로 박근혜 정권 박근혜 퇴진, 탄핵을 외치는 중고등학생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연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화 교과서를 보면 일제야 무장 독립운동은 축소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 활동 방해 행위 역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 회담은 미화되고 있습니다.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역사책인 것입니다. 본인의 아버지를 위한 효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 교과서인 것입니다. 일본과 각종 현안 문제는 어떻게 또 풀고 있겠습니까? 반백년 세월을 훌쩍 넘겨 한 맺힌 삶을 살고 계신 할머니들의 가슴에 한일 굴욕 합의라는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분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 한마디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분들의 한을 끝내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뿐입니까?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이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처리해버렸습니다.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마치 구한말 매국 무리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남북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대박이 났습니까? 오히려 남북관계는 쪽박이 났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개성공단을 계속 이어왔다라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평화체제가 좀 더 진전이 되고 경협이 확대되어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마련됐을 것입니다. 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들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를 연결할 수 있었다면, 그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갔다면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 실크로드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기회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붕괴론에 근거해서 대북 제재, 압박만으로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여전히 북한이 곧 붕괴될 거라는 믿음에 빠져서 모든 남북관계를 철저하게 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경제적 부흥의 기회, 그리고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0만 광화문 광장에 전국 곳곳에 촛불을 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적폐들을 우리는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의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지금 광장의 촛불이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매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1차 집회에서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매주 회를 거듭하면서 232만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연이은 641만 명이 거리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공범이라고 외쳤습니다.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쳤습니다. 청와대에서 1.5km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100m까지 우리는 달려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병관 최고위원님께서 응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입니다. 맞습니다. 해외 언론들 또한 앞다투어 광장에 모인 촛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위 규모뿐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의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87년 6월 항쟁 이후 군부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돌과 화염병을 들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알리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살수차로 살해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맞서 우리는 단 한 명의 연행자 없이 이 촛불 집회라는 축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당연히 주목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의 모 의원이 바람이 불면 곧 꺼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촛불은 모진 바람에도 횃불이 되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세계 주요 도시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의 들불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태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촛불 그리고 횃불 들불입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달이 넘도록 지나도록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고 단호해지는 것들이 이 국민의 투쟁의 열기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기득권 세력과 그 세력을 대변해온 박근혜 정권이 망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의 손으로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박난춘 의원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전국에서 밝힌 200만 촛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퇴진이라는 상징적인 구호에 우리 국민들은 각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자행한 국민 배신에 대한 자기 반성적인 분노입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뽑았을까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원망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마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특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둘째, 국가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사유화한 어이없는 비선 실세들, 간신들에 대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느 분 얘기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1+1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만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최순실도 함께 뽑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위에 그를 조정하는 최순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황당한 사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최순실과 박근혜의 실체를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잔해물로 살을 찌운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고. 그렇게 알았던 사람이 과연 그러면은 이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함께 호의호식했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 주권이 유린되고 헌정이 파괴되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들이 우리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정을 농단했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단 말입니까?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들의 농단을 파헤치고자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안건 조정회의를 회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이 분노의 열망을 잠재웠던 게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넷째,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상황을 방조한 검찰에 대한 분노입니다. 검찰은 이 많은 얘기들이 되었습니다만 100일이 넘어서야 우영우를 압수수색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압수수색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이미 다 새롭게 바뀐 깡통 휴대폰이었습니다. 검찰은 우리 국민들의 이렇게 분노가 모아지고 즉시 수사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굼뜨기만 했습니다. 이런 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통령 비선 실세에 라인을 대고 뇌물로 국민들을 무난히 착취해온 재벌 대기업에 대한 분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괜히 최순실과 그리고 대통령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장사꾼입니다. 본인들의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뇌물이었습니다. 박병원 경청회장도 재벌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그 돈을 다 받아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성난 분노는 촛불 평화집회로 시민혁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어떤 분을 한 분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민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2월 12일 이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혁명을 이미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고 그 축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민혁명을 하는데, 촛불 시민혁명을 하는데 우리 시민혁명공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시민들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이 촛불혁명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어서 한 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며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은평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유권자입니다. 이분이 꼭 촛불 집회장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 했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촛불 집회 본 무대에는 이분을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탄핵버스터 이 시간에 이분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유진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 우리 은평구 주민을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이분에게 제가 잠깐 마이크를 다시 넘기겠습니다. 같이 외칩시다.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를 탄핵하자. 국민의 명령이다. 탄핵하자. 네, 소개받은 박유진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면 마치 TV 뉴스에서나 뵐 수 있었던 실제 정치인 또 높으신 분들이 바닥에 앉아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퇴진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앉아 계신 이 자리에 뜻밖의 웬 시민 하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고 신기한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 나왔을까요? 제가 부여받은 시간은 한 10분 정도인데요.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은 정치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은 이런 자리, 이런 시간이라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그 마음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말해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두 아이의 아빠고, 생각해보니까 국민연금을 16년 동안 성실하게 내왔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우린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죠.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그 공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문을 보고 기사를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16년간 부었던 국민연금이란 시키니까 해야 하고 해야 하니까 마땅히 아무 별 생각 없이 따라야 할 약속 같은 것이라고만 느꼈지만, 실은 그렇게 모인 국민연금은 무려 400조나 되는 자산을 가지고 이번 삼성그룹의 어떤 것이 불법적 경영권 세습에 관련된 부분인지 직결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놀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내가 낸 매월 얼마가 나간지도 관심도 없었던 그런 작은 흔적들이 모여 지금 우리는 나라의 중요한 범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하는 높은 연결고리가 우리 곁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퇴진은 우리의 목표이자 종결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퇴진은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과제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요? 역사를 배우면 우리는 학교를 다니며 공부할 때 그런 깨달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독립운동 그 눈물 나는 역사를 배우면서 가장 크게 놀라는 것은
우리 결의가 느꼈던 가장 큰 실수는 이완용이라는 이름 뒤에 모조리 숨어 어느덧 우리 국민들 사이에, 우리 역사 사이에 그대로 스며들어 어느덧 흔적도 없이 사라진 친일파 그 역사의 온전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역사 뒤로 사라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은 지금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피의자 박근혜로서 국민의 권력자, 대변자가 아닌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것이 지금 5천만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요구이고, 그것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고단하고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335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좌우를 떠나 내가 늘 야당을 찍었던 여당을 찍었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린 느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고 무언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의 뉴스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맞습니다. 박근혜라는 이름 뒤에 진짜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려 우리 결에 근데 100년의 역사를 쌓아온 그 적폐의 다름 아닌 이름이 박근혜란 이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린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뒤에 도대체 누가 숨어 있고 누가 진짜 범인이고 우린 누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까요? 지금 여기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 제2회의장에서 지금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9개 대재벌 회장님들이 최고 지도부가 모여서 청문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런 현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란 이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진범은 바로 재벌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335 회의실에서 탕비실에서 회사 앞 커피숍에서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팀은 괜찮대. 어느 팀은 괜찮을 거래. 왜? 그는 로얄 패밀리와 가까이 있으니까. 피 한 방울 섞인 그 사람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래.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최순실과 최순실의 말을 듣고자 했던 우리 안의 박근혜를 느낍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어느 팀이 살아남고 어느 팀이 좀 더 힘이 있고 어떤 힘에 더 가까이 있어야 더 편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 같은 거의 본능적 두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나눕니다. 죄가 없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란 이름 뒤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의 첫 번째는 지금 저 제2회의장에 들어있는 앉아서 오로지 모르겠다, 오로지 기억이 안 난다, 잘하겠다를 반복하고 있는 그분들. 저희는 재벌 같은 경제 체제는 전 세계 보편적 현상인 것처럼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상식을 갖고 있으면 재벌이라는 경제 체제는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특수한 기형적 구조라는 걸 우린 깨닫고 있습니다. 바뀌는 진짜 진범의 첫 번째는 재벌이란 이름으로 우리 곁에 서 있는, 이미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마치 재벌 같은 구조가 없으면 당장 우리 옆집, 우리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이 당장 배를 굶고 길거리에 나갈 것 같은 공포를 이미 자연스럽게 느끼게 했던 그 세월을 바꿔내야 합니다.
재벌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의 경제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재벌의 낙수 효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미 여러 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재벌이 유보금으로 쌓아갖고 있는 600조라는 막대한 돈은 그냥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저금해서 모인 돈이 아니라는 걸 우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해야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이후를 얘기해야 할 진짜 이야기라고 시민들은 얘기합니다. 직장인들은 얘기합니다. 박근혜 한 명을 끌어내린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박근혜 뒤에 숨어있는 진짜 진범, 저 재벌 체제를 어떻게 혁파할 것인지, 재벌 체제 이후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경제 체제고 무엇이 진짜 우리 국민들을 살줄 길인지 이야기해달라고, 그것이 수권 정당의 미래가 아니냐고 시민들은 이야기합니다. 직장인들은 절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오늘 저는 5분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더 전해야 하는 거죠. 재벌 진짜 진범 맞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광주의 눈물을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원죄의 이름이죠.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아무리 힘의 편중을 기형적으로 지켜온 것을 이해하는 구조라 이해하려고 해도 누가 공범이고 누가 진범인지는 모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진짜 공범의 두 번째는 바로 새누리당으로 대표되고 있는 우리의 기존의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다 잘했다라고 믿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박터지게 싸워야 그 철옹성같이 변하지 않는 새누리당 같은 넘을 수 없는 힘을, 그걸 싸우는 진짜 어려운 싸움을 우린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고 해야 할 의무는 의무인 거죠. 박근혜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진짜 공범의 두 번째는 우리가 남이가 지역감정을 그대로 원하고 그렇게 권력구조를 대대손손 마치 토호 세력처럼 유지하고 있으면 유지될 것 같은 그런 진짜 공범들입니다. 재벌을 혁파하고 새누리당을 바꿔야 한다고, 기존 정치 권력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누굴까요? 맞습니다. 누가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 누가 마음대로 인용하고 아무런 반성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중동으로 대표되었던, 지금 우리가 그토록 익숙하게 들었던 우리의 언론 세력이 바뀌지 않으면, 언론 권력이 바뀌지 않으면 박근혜란 이름 뒤에 조금 더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시민들은, 직장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인데 왜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말한 그 기사는 누가 썼고 그 논설은 누가 썼는지 우리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진짜 범인이라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분 귀한 시간 주셨는데 시민의 목소리 제대로 전해야죠. 열심히 국민연금 부었고 월급 받고 처자식 부양하는 게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믿었던 많은 직장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그 다음을 이야기해다오. 박근혜란 이름 뒤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 3명, 3세력, 3가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싶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재벌 그 다음을 경제체제를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재벌 체제를 혁파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들려다오. 어떻게 하면 새누리당으로 이름되고 있는 정치 권력의 재편을 이야기할 것인지 들려다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언론 구조를 바꿔낼 것인지 이야기해다오.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절절한 시민의 목소리, 직장인의 목소리 함께하고 경청할 수 있는 국민의 정당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아이의 아빠인 우리 박유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박유진 씨의 말에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200만 촛불이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을 유린하고 법을 어긴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결 여부를 두고 눈치를 본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탄핵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적폐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적폐를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낡은 체제 전반에 대한 변화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독특권, 독점 세력을 타파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보장된 새로운 체제를 열라는 것이 촛불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시점 우리는 촛불 승리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이전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우리 스스로가 가슴 아팠던 역사의 몇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방 전국에서 끊지 못한 친일파 청산이 있었습니다. 친일파들은 다시 득세하기 시작했고 반민특위는 이들에 의해서 해체되는 아픔을 우리는 겪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를 저지른 이승만 정권에 우리는 4.19 혁명으로 저항하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우리들의 꿈은 다시 접혀져야만 했습니다. 그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 독재는 유신헌법으로 긴급조치로 우리 대한민국의 암울한 시대를 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5.18 광주민중항쟁 5월의 봄이 열었던 우리 민주화의 열기 광장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굵직굵직했던 우리 시민들의 항쟁은 이렇게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에 꿈을 접어야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만 촛불은 반복되는 미완의 대한민국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드는 것, 이게 촛불이 우리에게 부여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7년 6월 항쟁, 우리는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민들의 혁명을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우리는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될 일입니다.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6월 항쟁과 관련된. 대한민국이라는 축구 경기장에서 87년 한 해 동안 민주 세력과 전두환 군사 독재 간에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민주 세력팀은 전반전을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부상도 있었지만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군사 독재팀에게 3대 4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민주시민들은 6월 항쟁으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항복을 받아냈지만, 그리고 그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우리는 후반전에서 우리 스스로의 분열로 인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6개월 뒤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 후보에게 승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민주세력팀에서 나온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시민들의 바람을 받아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후반전에 자책골로 죽을 써서 적에게 준 꼴이었습니다. 전반전을 완벽하게 승리한 거리의 시민들은 그 대통령 선거 개표의 밤에 노태우 당선을 보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역전패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10년 이상 후퇴시켰던 것입니다. 촛불 혁명, 우리는 반드시 완성해야 됩니다. 그 완성은 단순히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것,
탄핵시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촛불혁명을 완성하자는 의미에서 어느 분이 하셨던 연설문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조선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하고 패가 망신했습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며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무리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해서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값을 하고 살아야 했던 우리의 600년 역사.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어른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르침이,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젠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를 얘기해 주신 노무현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촛불로 완성해야 합니다. 탄핵은 헌법 수호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 간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탄핵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탄핵은 양심 세력과 비양심 세력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탄핵은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의 대결입니다. 국민이 고용한 모스민 대통령도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파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듯이 대통령도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이후 대한민국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정치는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합니다. 정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 그들과 어깨를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들 속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경제는 부의 합리적 분배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7년 우리의 시대 정신은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입니다. 우리는 경제대국 10위에 드는 경제 선진국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중산층은 없습니다. 전 국민이 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빚을 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경제가 서민들과 함께 국민 모두가 골고루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고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땀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건설 노동 일을 3년을 했습니다. 그 3년을 하면서 방수하시는 분들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하루 일당은 1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은 한 달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20일을 일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이 200만 원 남짓한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부인과 대학교 다니는 딸 둘을 가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인도 일해야 했고 딸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됐고 알바를 해야 됐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서민들의 모습 우리가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노동이 땀의 가치를 안다면 이 한 가장의 노력만으로도 중산층이 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의 가치를 높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을 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공정한 검찰을 우리는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박광원 의원님 지지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방송은 진실과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알았던 것은 우리 언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상파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JTBC와 한겨레와 많은 신문들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상파 방송들은 어쩔 수 없이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방송도 바뀌어야 합니다. 진실을 대면해야 하고 그 진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은 희망의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세계의 평화를 이끄는 한반도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첫 번째 길이 바로 탄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결이냐 부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이 옳은 길, 국회의원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탄핵의 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로지 국민만을 믿고 이 길에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슬픔과 노여움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오래된 격언을 다시 꺼내 들어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촛불을 들고 여러분과 슬픔과 노여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하실 우리 김정우 의원님 빨리 나와주세요. 우리 인수인계를 같이 하고 가야 되니까 우리 또 구호한번 외치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를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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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